새벽 4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멸치 육수 끓이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 저는 이미 가게 주방에 서 있습니다. 72년이라는 세월, 그중 40년을 이 자리에서 국수를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제 국수를 엄마 국수라고 불러주셨죠. 정성이 담긴 맛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할머니의 일상이 아닙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제 전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변호사가 된 아들까지 그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렸죠.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곱게 화장도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둔 외출복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간다고 약속했거든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변호사가 된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수를 말며 학비를 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침부터 보이질 않았습니다. 운동 간다는 메모 하나만 덜렁 남겨두고 사라진 거예요. 74세의 나이에도 건강을 챙기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밀려왔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아침 인사라도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현관으로 나가려던 찰나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남편의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그 영감탱이 생일이라 아들놈하고 밥 한 끼 먹어줘야 해라는 말이 제 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영감탱이라니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영감탱이라고 부르다니. 그것도 모자라 건물 팔아서 당신이랑 지중해 크루즈 여행 갈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뛴다고 했습니다. 오미란이라는 여자 이름까지 들렸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건 꿈이겠지. 제가 잘못 들었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간신히 몸을 추스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와 뭘 꾸물대고 있어. 아들 기다리겠다. 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태연한 얼굴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생일 저녁 식사 자리는 고문 같았습니다. 아들은 연신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남편은 맞아. 요즘 부쩍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더라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깜빡했다는 건지, 제가 언제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바람을 잡는다는 말, 건물을 팔아서 여행을 간다는 말. 모든 게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과 아들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제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숨기고는 당신이 또 까먹었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며 남편 편을 들었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제 정신은 멀쩡한데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고 국수를 말아도 손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미란이라는 그 여자였죠. 부동산 전문가라며 소개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저 값싼 향수. 냄새나 풍기는 천박한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제게 친절했습니다. 차도 타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달콤한 말로 제 마음을 녹이려 했죠. 그 여자가 특히 열심히 한 일은 제 친구 은영이를 욕하는 거였습니다. 그 은영 사장, 사모님 재산 노리는 것 같던데요. 라며 이간질을 했죠. 평생의 친구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런 말 한마디에 무너질 리 없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부담부증여라는 건데요. 세금을 수억 원 아낄 수 있어요. 라며 온갖 법률 용어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들이 변호사니까 믿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제가 받을 재산이잖아요. 미리 정리해드리려는 거예요.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재산을 넘긴 거죠. 그것도 모자라 오미란이 권한 투자 상품에 평생 모은 5억 원까지 넣었습니다. 노후자금 두둑하게 불려드릴게요. 라는 남편과 아들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돈과 건물이 모두 넘어가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국수를 말던 날들, 아들 학비 마련하려고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고 일하던 날들, 남편 사업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던 날들. 그 모든 게 헛된 것이었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제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말이죠.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나이 들고 힘없는 노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죠. 매일 아침 제가 분명히 둔 곳에서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안경은 냉장고에서, 지갑은 화분 속에서, 심지어 제가 가장 아끼는 결혼 반지가 쓰레기통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저었고 아들까지 나서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라고 압박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저를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몰아가니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시장에 가면 단골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안쓰러워하는 표정들이 저를 더욱 고립시켰죠. 남편이 이미 동네 곳곳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였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오미란이라는 여자가 본격적으로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라는 그녀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찾아왔죠. 값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마다 제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참으로 교활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는 속닥거리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게 느껴졌죠. 가끔 그들의 대화 일부가 들릴 때면 준비니, 시기니 하는 불길한 단어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특히 오미라는 제 오랜 친구 은영이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은영이가 제 재산을 노린다느니, 뒤에서 제 흉을 본다느니 하는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매일같이 듣다 보니 조금씩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은영이가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하니 혹시 정말 그런 건가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이 은영이에게 제가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한다며 거짓말을 했더군요. 제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친구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은영이는 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였죠. 어느 날 아들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이 온갖 법률 용어를 동원해 설명하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가등기, 절세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죠. 남편과 오미란까지 거들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고 저는 결국 그들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 건물을 아들 명의로 넘기는 서류였다는 걸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변호사인 아들이 자신의 법적 지식을 악용해 어머니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국수를 말아 대학 보낸 아들이 제 손가락이 굽어질 정도로 일해서 학비된 아들이 이럴 수 있다니요. 며칠 뒤에는 예금 통장까지 노렸습니다. 오미란이 달콤한 목소리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을 권했고 남편과 아들이 합세해 노후 자금을 불리자고 설득했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5억 원,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30년 넘게 모은 그 돈을 저는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됐고 들어와도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밥상을 차려놓으면 혼자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부르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죠. 아들은 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던 아이가 2달이 넘도록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았죠. 며느리에게 연락하면 바쁘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당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그들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제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배신감,
그리고 끝없는 절망뿐이었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봤죠. 20살에 시집 와서 50년 넘게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웠고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것이라니요. 새벽에 일어나 국수 준비를 하던 모든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워가며 칼로 손을 베어가며 한겨울에도 난방비 아끼려고 덜덜 떨면서 일했던 날들.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날,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던 날. 그 모든 게 헛된 꿈이었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오밀안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제가 왜 이러냐고 묻자 남편은 비웃으며 제가 멍청한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오밀안이 대낮에도 스스럼 없이 친밀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오밀안이 남편의 팔을 잡고 남편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존재는 이미 그들에게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이니 치매니 하는 단어들이 귓가를 스쳤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반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움푹 꺼진 눈, 깊어진 주름, 하얗게 샌 머리카락.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오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순수한 존재를 통해서 말이죠. 제 손주 민준이가 그날 우연히 발견한 것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겨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죠. 그 작은 손이 꺼낸 낡은 핸드폰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이야.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오랜만에 놀러 왔죠. 8살 그 아이만큼은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한다며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아들 내외는 현관에서 차갑게 인사만 하고 2시간 후에 데리러 온다며 돌아섰지만 그래도 민준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집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던 아이가 소파에 벗어둔 남편의 외투를 뒤적이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이었죠. 최근 오밀안이 최신 기종을 사줬다고 남편이 자랑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옛 핸드폰은 그냥 서랍에 처박아뒀던 모양이었죠. 민준이가 게임이 있냐며 신나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놀랍게도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것저것 누르다가 갤러리 앱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남편과 오미란이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할아버지가 다른 아줌마랑 뽀뽀한다며 제잘거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크루즈 여행 팸플릿을 함께 보는 사진,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그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침실에서의 사진들까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1년도 더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국수를 말 때 남편은 그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민준이가 또 다른 폴더를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오미란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영감탱이라 부르며 조롱했고 제 아들까지 포섭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치매라고 몇 번 구슬리니 변호사인 아들도 넘어왔다며 비웃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제 건물을 팔아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계획, 저를 제일 싸구려 요양원에 버릴 계획까지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국수나 말던 여편네한테 뭘 더 바라겠냐는 남편의 말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녹음 파일은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들을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들이 가던 길을 걸어놓은 것을 칭찬하는 내용,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내용,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낼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들은 정말 치밀하게 저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더군요.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미란과 남편이 주고받은 수백 통의 문자들.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며 비웃는 내용, 얼마나 멍청한지 조롱하는 내용, 빨리 재산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자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가 솟아올랐죠.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그 핸드폰의 모든 자료를 제 핸드폰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녹음, 문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저장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멍청하다고 비웃었지만 곧 누가 진짜 멍청한지 알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국수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순진한 할머니인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이 늦은 아침에 일어나 비아냥거려도 순순히 대답했고, 오미란이 찾아와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도 맞장구를 쳐줬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 만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연락할 사람을 정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이를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줬을 때 그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며 분노했고, 특히 제 아들 진우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은영이는 즉시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능한 여성 변호사라고 했죠. 그렇게 만나게 된 강지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백전백승이라고요. 남편의 불륜과 재산 편취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고 오미라는 상간녀로 고소할 수 있으며 특히 아들은 변호사로서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공증 작업을 진행했고, 재산 동결과 가등기 말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멍한 표정을 지었고 같은 말을 반복했으며 오미란이 올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들은 제가 정말 치매가 심해진 줄 알고 더욱 방심했습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과 오미란의 불륜 증거를 더 확보했고 오미란의 과거도 샅샅이 조사했죠.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2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그가 작성한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위조와 사기의 흔적이 발견됐고 이는 변호사 자격 박탈 사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 그는 아들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다고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물 매매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축하 파티를 하자며 남편과 아들, 그리고 오미란까지 초대했죠. 그들은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처럼 눈이 반짝거렸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날은 그들의 파멸이 시작되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계산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누가 진짜 승자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복수의 날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찬 전사의 눈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건물 매매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죠. 진우도 오라고 하고 그동안 도와준 오미란 씨도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거리는 걸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돈이라는 미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저녁 6시 그들이 하나둘 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오미란이 가장 먼저 왔는데 마치 이미 이 가게의 주인이 된 것처럼 거만하게 들어왔습니다. 축하한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죠. 다음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오며 비싼 양주를 보고는 돈 좀 받았다고 이런 것까지 준비했냐며 비아냥거렸죠. 그들이 자리에 앉아 건배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영이와 강지연 변호사 그리고 법원 집행관 3명이 들어왔죠. 그들의 얼어붙은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황하며 더듬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강지연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 씨에게는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가, 오미란 씨에게는 상간녀 소송과 사기 공모 혐의 고소장이, 최진우 변호사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형사, 고발장과 변호사 자격 박탈 징계 요청서가 전달됐다고 말이죠. 그때 제가 준비한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감탱이, 싸구려 요양원, 멍청한 모자. 자신들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오미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 오미란은 남편을 핥히며 맞받아쳤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추악한 모습이었죠.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어머니를 속인 페류나에게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으니까요. 강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진유가 작성한 모든 서류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속인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요.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된다는 말에 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영이가 끼어들어 진우의 아내도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류나의 남편과는 살 수 없다며 양육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에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죠. 집행관이 나서서 법원 명령에 의해 부부 공동재산이 동결되었으며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원상복구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오미란이 도망치려 했지만 집행관이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이미 2번이나 비슷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제가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하자 그녀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 사람들이 갈 곳은 감옥뿐이라고 말했죠. 40년을 함께 산 적이 없냐는 남편의 절규에 저는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내 돈으로 사업한다며 날려먹고 날 영감탱이라 부르며 젊은 여자와 놀아났다고 정이 있었다면 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은 못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40년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과는 유책 이혼이 성립됐고 재산 분할에서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제게 빌부터 살던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죠. 오미라는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던 그녀에게 법원은 엄한 판결을 내렸죠. 가장 비참한 건 아들 진우였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기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변호사 배지를 반납해야 했고 전과자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됐죠. 아내는 즉시 이혼했고 제 손주 민준이도 이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은 갈 곳이 없어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노숙자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제 그늘에서 빌붙어 살던 사람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한때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던 그가 이제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간다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유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라 불릴 자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제가 낳은 건 아들이었지만 제가 심판한 건 범죄자였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니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른 것뿐이니까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오미라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으며 진우는 계속 눈물만 흘렸죠.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저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그제야 제가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박정숙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도 어머님의 용기가 대단했다며 칭찬했죠. 그들의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 아들이 가끔 머물던 방. 이제는 모두 비어 있었지만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방들을 하나씩 청소하기 시작했죠.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를 끝낸 소감을 적었죠. 시원하면서도 씁쓸했고 후련하면서도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의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간판을 내렸습니다. 엄마 국수라는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걸 준비를 했죠.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였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가장 먼저 엄마 국수라는 간판을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제 정체성이었던 그 이름을 지우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죠.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숙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건 가게였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눔과 위로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매일 점심시간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 며느리에게 구박받다 쫓겨난 할머니,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어르신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층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이런 나눔 활동을 하고도 충분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죠.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은영이는 거의 매일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마음을 나눈 친구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강지연 변호사도 가끔 찾아와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죠. 그녀 덕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였죠. 진우와 이혼한 후 혼자 민준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저에게 한 일을 전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했고, 민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결국 한 달에 한 번 민준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해맑은 웃음으로 제게 안겼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아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자 저는 은영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죠.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죠. 20살에 시집와서 72살이 되기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었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실도 만들었죠. 제가 배신당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무지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기에 다른 어르신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송에 출연해 제 경험을 나누었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방송을 보고 아들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 덕분에 황혼 재혼을 노리던 여자의 정체를 알아차렸다고 했죠. 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했죠. 외로움에 시달리던 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는 또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정했죠. 72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실수와 후회, 그리고 깨달음을 글로 담았습니다. 특히 복수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진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할 말을 적어 보냈죠.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속죄하라고 전했습니다. 남편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살아간다고 했죠. 한때는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오미라는 출소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나섰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전과가 널리 알려져 예전처럼 쉽게 사기를 치지는 못할 겁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7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생일이었죠. 가게에 모인 어르신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셨고, 은영이는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민준이는 직접 만든 카드를 선물했고, 강 변호사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져왔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배신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일합니다. 제가 만든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가끔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았을까 생각해보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배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제 이름으로, 제 의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다를 보며 깨달았던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73세, 아니 73세 박정숙은 오늘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